1670년 한양 여경방의 허름한 집에서 여자아이가 태어납니다. 3살, 아버지가 죽습니다. 4살, 어머니마저 죽습니다. 10살도 안 된 오빠, 5살 된 언니, 그리고 4살 배기 막내, 3 남매가 남았습니다. 친척도 없고 재산도 없습니다. 아버지는 호남에서 상경한 종육품 하급 무관이었을 뿐입니다. 서울의 연고라곤 외할아버지 홍계남 쪽 친척이 전부였습니다. 외가에서 겨우 걷어주긴 했지만 새 아이를 먹여 살릴 형편은 아니었습니다. 실록에 남아있는 외가 친척의 말이 있습니다. 스스로를 원래 구걸이나 하던 사람이라 칭했습니다. 그 정도의 집안이 고아 3명을 감당할 수 있었을 리 없습니다. 그래서 결정이 내려집니다. 7살, 막내를 궁궐에 보냅니다. 무수리로 궁궐에 빨래를 하고 물을 깃고 바닥을 쓸 여자아이가 필요했고 이 집엔 아이를 키울 밥이 없었습니다. 7살 소녀는 그렇게 어머니 없는 세상에서 궁궐 담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부모의 무덤이 어디인지도 모른 채 이 아이가 훗날 조선에서 가장 오래 왕위에 앉은 왕의 어머니가 됩니다. 52년간 재위한 영조의 어머니 숙빈 최씨. 그런데 조선 500년을 뒤져보면 이보다 더 기막힌 반전을 가진 여인들이 있습니다. 몸을 팔아 하루를 버텼던 여종이 왕을 쥐락펴락한 적이 있습니다. 기생이면서 당대 최고의 학자를 무릎 꿇린 시인이 있었습니다. 전 재산을 던져 섬 전체를 살리고 왕 앞에 선 여인도 있었습니다. 적장을 껴안고 절벽에서 뛰어내린 21살 여인도 있었습니다. 조선은 태어나는 순간 인생이 결정되는 나라였습니다. 양반의 자식은 양반이고 노비의 자식은 노비입니다. 여자는 거기에 한 겹 더 두꺼운 벽이 씌워져 있었습니다. 그 철벽 같은 구조를 정면으로 뚫고 간 여인이 5명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던지는 질문은 딱 하나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한 여자가 가장 높은 곳에 닿을 수 있었던 건 대체 무엇 때문이었을까? 그 답을 찾기 위해 5명의 여인을 한 명씩 불러오겠습니다. 혹시 이 5명 중에 이미 알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이 사람은 안다 하고 적어주시면 영상 끝까지 보신 뒤에 자신이 몰랐던 이야기가 몇 개나 되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겁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시작합니다. 첫 번째 여인부터 불러오겠습니다. 첫 번째 여인은 장녹수입니다. 이 여자의 출발점부터 봐야 합니다. 연산군 일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본래 제한대군의 갑이었다. 처음에는 집이 매우 가난하여 몸을 팔아서 생활하고 혼인도 여러 번 하였다. 갑이, 즉 개인 집안의 여종이었습니다. 제한대군은 세종의 손자로 왕족의 집안 종이었던 겁니다. 여종이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은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실록이 몸을 팔아서 생활했다고 직접 적고 있을 정도입니다. 혼인도 여러 번 했고 아들까지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밑바닥에서 하루하루를 겨우 버티던 싱글멈이었던 셈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어느 날 왕 앞에 섭니다. 정확히 말하면 연산군의 연회 자리에서 춤과 노래를 선보인 겁니다. 여기서 연산군의 채홍사 제도를 짚어야 합니다. 채홍사는 전국에서 미녀를 색출해오는 관직입니다. 연산군은 갑자사화 이후 전국에 채홍사를 파견합니다. 임사홍과 임숭재 부자가 대표적인 채홍사로 활약했습니다. 이렇게 뽑힌 여자들을 3등급으로 나누었습니다. 운평, 가흥청, 흥청. 운평은 지방에 배치된 기녀, 가흥청은 예비 궁중 기녀, 흥청은 왕 전속 기녀였습니다. 흥청망청이라는 말이 바로 여기서 나왔습니다. 흥청이 망하니까 나라가 망했다. 그래서 흥청망청. 지금도 쓰이는 이 사자성어가 연산군 시대에서 온 겁니다. 장녹수는 이 흥청 중에서도 연산군의 총애를 독차지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어야 할 게 있습니다. 실록에 따르면 장녹수의 얼굴은 중간 수준을 넘지 못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만 나이 30이 넘은데도 16살로 보였다는 기록 있습니다. 미모가 아니라 동안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연산군은 이 여자에게 빠져들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실록의 표현을 빌리면 말을 잘하고 골개를 좋아하여 왕의 뜻에 잘 맞았다입니다. 골개란 유머와 해악을 뜻합니다. 지금으로 치면 대화의 기술, 유머 감각, 분위기 장악력이었던 셈입니다. 외모가 아니라 말 한마디로 왕을 움직인 겁니다. 수천 명의 미녀 중에서 말제조 하나로 정점에 선 여자. 그런데 장록수를 총애한 건 왕일까요? 아니면 왕이 장록수에게 이용당한 걸까요? 실록 기록을 보면 답이 좀 복잡해집니다. 장록수가 받은 것들의 목록을 보겠습니다. 토지 100결, 노비 수십 명. 비단과 금은보화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토지 100결이면 약 30만 평입니다. 현재 시세로 환산하면 수십억 원에 해당합니다. 조선시대 중간 규모 9년 하나의 연간 세수와 맞먹는 양입니다. 한 여자에게 9년 하나를 준 셈입니다. 장록수의 집에는 전국에서 뇌물이 몰려들었습니다. 관직을 얻으려는 자들이 장록수를 통해 연산군에게 접근했습니다. 강원일보의 실록 분석 기사에 따르면 동지중추부사 이병정이 장록수의 여종과 이웃 간 다툼을 타이른 것만으로 연산군이 대노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장록수의 여종조차 함부로 건드릴 수 없었다는 뜻입니다. 여종의 여종도 건드릴 수 없는 권력. 그것이 장록수가 가진 힘이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선 여종, 그것이 장록수였습니다. 조선 역사에서 천민 출신 여성이 이 정도의 권력을 쥔 사례는 전무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권력의 정점은 곧 추락의 시작점이기도 했습니다. 1506년 9월 2일 중종반정이 일어납니다. 연산군이 폐위된 바로 그날 장록수는 체포됩니다. 그리고 거리에 끌려나와 백성들 앞에서 처형됩니다. 실록에는 저자의 효수하니 도성 사람들이 다투어 돌을 던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효수란 목을 베어 높이 매다는 형벌입니다. 그 아래로 백성들이 돌을 던졌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 조선에서 가장 권력 있는 여자였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실록에 기록된 이 장면, 과연 그대로 믿어도 되는 걸까요? 이건 반정 세력이 쓴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연산군 일기는 실록이 아닌 일기라 불립니다. 폐위된 왕의 기록이라 격을 낮춘 겁니다. 승자가 쓴 역사에서 패자의 여자는 항상 요녀로 그려집니다. 장록수가 정말 나라를 망친 요녀였는지 아니면 신분 상승의 유일한 도구를 쥐었다가 시대에 짓밟힌 여자였는지 그 판단은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이겁니다. 이 여자가 조선의 가장 아래에서 시작해 가장 위까지 갔다가 다시 가장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전체 여정이 불과 5년 안에 벌어졌습니다. 올라가는데 5년, 떨어지는데 하루. 그것이 장록수의 인생이었습니다. 두 번째 여인, 숙빈 최씨입니다. 도입부에서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 여인의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출발점을 더 깊이 봐야 합니다. 1670년 12월 17일 한양 서북부 여경방에서 태어납니다. 아버지 최효원은 충무위 부사과 종육품 하급 무관이었습니다. 이름만 무관이지 실권 없는 처대아직이었습니다. 최아직이란 실제 근무 없이 이름만 올려놓는 자리입니다. 어머니는 남양 홍씨, 외할아버지 홍계남의 딸이었습니다. 본관은 해주 최씨라 되어 있지만 해주 최씨 족보에도 이 집안의 이름은 없습니다. 족보에도 없는 집안입니다. 고조부 최억지는 이름 외에 아무 기록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1673년 최씨가 3살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납니다. 1674년 4살 때 어머니마저 뒤를 따릅니다. 4살입니다. 어머니의 얼굴을 기억할 수 있는 나이일까요? 10살도 안 된 오빠 최후, 대여섯 살 된 언니,
그리고 4살짜리 막내. 아버지가 호남에서 상경한 사람이었으니 서울의 친척이라곤 외가뿐이었습니다. 외할아버지 홍계남 쪽 친척들이 세 남매를 거둬줍니다. 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실록에 남아있는 외가 친척의 말이 이렇습니다. 스스로를 원래 구걸이나 하던 사람이라 칭했습니다. 구걸하던 사람들이 고아 3명을 키울 여력이 있었겠습니까? 2년을 간신히 버텼을 겁니다. 1676년 숙종 2년 7살의 최 씨는 궁궐로 보내집니다. 무수리로, 궁녀도 아닌 궁녀 아래의 자벽부로. 궁궐에 들어간 7살 아이의 삶이 어땠는지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무수리는 궁중에서 아무런 지위도 없는 천한 하녀였습니다. 물깃기, 청소, 빨래, 바느질, 중견 궁녀에게 배당되어 온갖 심부름에 시달렸습니다. 잠은 냉골 판방에서 잤습니다. 판방이란 온돌도 없는 마룻방입니다. 궁궐 안의 온돌방은 왕과 왕비, 대비, 왕자, 공주 등 왕족에게만 허락되었습니다. 수백 명의 궁녀와 무수리들은 전부 냉골 마루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궁 밖을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가족을 만날 수도, 도망갈 수도 없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매질이 따랐습니다. 궁녀들은 평생 혼자 살아가는 여성들이었기에 성격이 냉혹하고 신경질적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시기와 질투, 음모가 끊이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용모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중상모략을 받아 따돌림당하기 일쑤였습니다. 그 속에서 7살 고아가 15년을 버팁니다. 어머니 얼굴도 아버지 목소리도 기억나지 않을 나이에 들어온 아이가 20살이 됩니다. 무수리에서 언제부턴가 친방 라인으로 승격된 것으로 보입니다. 친방은 바느질을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후에 영조가 왕이 된 뒤 어머니에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친방에 계실 때 무슨 일이 제일 어렵더니까? 숙빈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중누비, 오목누비, 납작누비. 다 어렵지만 새누비가 가장 하기 힘들더이다. 새누비란 촘촘한 바느질을 뜻합니다. 손끝이 갈라지고 피가 나도 멈출 수 없는 작업입니다. 이 말을 들은 영조는 평생 누비옷을 입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어머니가 바느질에 시달린 그 손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왕이 된 아들이 평생 옷 한 종류를 거부한 이유, 그것이 어머니의 손끝에 남은 상처 때문이라니. 이 한 가지 기록만으로도 이 모자의 관계가 보입니다. 이 여인이 숙종의 눈에 띈 건 1690년 전후입니다. 궁궐에 들어온 지 15년이 지난 20살 무렵이었습니다. 조선시대 기준으로 보면 이미 꽃다운 시절이 지난 약간 늙은 처녀였습니다. 궁녀로서 승은을 기대하기엔 늦은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숙빈 최 씨의 경우는 우연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이 만든 기회였습니다. 당시 숙종은 희빈 장씨에게 실증을 느끼기 시작한 시점이었습니다. 인현왕후를 폐위시킨 것을 후회하고 있었고 남인 세력에 대한 견제가 필요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최 씨의 모습이 숙종의 눈에 들어옵니다. 수문록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인현왕후가 폐위되어 사가에서 살던 시절 최 씨가 인현왕후를 위해 기원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마침 지나가던 숙종이 목격합니다. 폐비를 위해 기도하는 하녀의 모습이 숙종의 마음을 건드린 겁니다. 다른 기록에서는 인현왕후가 쫓겨나간 사가에서 밤늦게 혼자 바느질을 하고 있었는데 후원을 지나가던 숙종이 숙빈의 뒤태를 보고 들어갔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떤 기록이 진실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확신한 건 이 만남 이후 최 씨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1693년 첫째 아들 영수를 낳습니다. 그러나 2달 만에 아이가 죽습니다. 4살의 어머니를 잃은 여자가 23세 아이를 잃습니다. 그런데 이때 숙빈에게는 슬픔에 빠져 있을 여유가 없었습니다. 희빈 장씨의 질투와 견제가 극에 달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희빈 장씨는 남인의 후원을 받고 있었고 숙빈은 노론의 후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둘 사이의 갈등은
단순한 후궁 간 다툼이 아니라 정치 세력 간의 전쟁이었습니다. 1694년 갑술 환국이 일어납니다. 숙빈이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노론의 핵심 인물 김춘택이 숙종의 유모인 봉보 부인을 통해 숙빈에게 비밀 계책을 전합니다. 남인들의 비위와 희빈의 횡포를 숙종에게 알리는 역할이었습니다. 무수리 출신의 여자가 정치 공작의 핵심 통로가 된 겁니다. 숙빈은 이 역할을 수행했고 결과적으로 남인이 숙청되고 인현왕후가 복위됩니다. 같은 해 둘째 아들을 낳습니다. 1694년 9월 13일 창덕궁 보경당에서 이 아이가 훗날의 영조입니다. 보경당은 대조전, 즉 왕의 침실 바로 옆에 있는 궁전이었습니다. 왕의 침실 바로 옆에 거처한다는 것 자체가 총애의 증거입니다. 당시 희빈 장씨의 거처는 창경궁으로 훨씬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1699년 정일품 숙빈에 봉해집니다. 전답 160 결약, 48만 평, 노비 10명, 그리고 한양 최고의 호화저택 이현궁을 하사받습니다. 이현궁은 원래 광해군의 왕자 시절 저택이었습니다. 그 정도의 저택을 하사했다는 것만으로도 숙종의 총애를 알 수 있습니다. 궁궐에서 냉골마루에서 자며 빨래하던 7살 고아가 23년 만에 후궁 최고 품계에 오른 겁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에는 아직 반전이 남아 있습니다. 1701년 인현왕후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희빈 장씨가 인현왕후를 저주했다는 옥사가 일어납니다. 이 옥사를 일으킨 것도 숙빈이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희빈 장씨는 사약을 받고 죽습니다. 무수리 출신의 여자가 전직 왕비를 죽음에 이르게 한 겁니다. 살아남기 위해서였는지 아들을 왕으로 만들기 위한 계산이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확실한 건 숙빈 최 씨가 단순히 운 좋게 왕의 눈에 띈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15년간 궁궐에서 살아남으며 배운 정치적 감각이 있었습니다. 숙빈 최 씨는 1718년 47세에 세상을 떠납니다. 아들이 왕이 되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창의동 사가에서 3년을 보낸 뒤 숨을 거뒀습니다. 궁궐에서 쫓겨나 사가에서 죽은 겁니다. 6년 뒤 연인군이 왕위에 오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영조에게는 평생의 짐이었습니다. 이모비알 무비에 내 어미는 종이다. 이 한마디가 영조의 정통성을 흔드는 무기로 평생 따라다녔습니다. 이인조의 난 때 반란군이 내세운 명분 중 하나가 바로 영조의 출신이었습니다. 왕이 된 뒤에도 어머니의 신분은 정적의 칼이 되었습니다. 영조는 즉위 후 어머니의 묘소를 소녕원으로 승격시키고 사당을 육상궁으로 격상시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묘비에 직접 글을 씁니다. 옛날을 추억하노니 이내 감회가 곱절이나 애틋하구나. 4살의 어머니를 잃고 7살에 궁궐에 들어가고 15년을 버텨 왕의 아이를 낳고 47세에 죽은 여자, 그 여자의 아들이 52년간 왕좌에 앉았습니다. 조선 역대 왕 중 가장 긴 치세입니다. 신데렐라라는 표현이 있지만 이건 좀 약합니다. 신데렐라는 왕자와 결혼한 것이고 이 여자는 왕 자체를 세상에 내보낸 것이니까요. 그것도 냉골마루에서 잠자던 그 손으로. 세 번째 여인 황진이입니다. 장녹수와 같은 기생인데 왜 역사의 평가는 정반대일까요? 둘 다 조선시대 기생이었습니다. 둘 다 남성 권력자들과 교류했습니다. 그런데 장녹수에게는 요녀라는 딱지가 붙었고 황진이에게는 예술가라는 수식이 붙었습니다. 무엇이 달랐는지 봐야 합니다. 황진이의 출생 연도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중종시대 1488에서 1544 인물로 추정되며 최초의 기록은 1611년 허균의 성소부부고에서 나타납니다. 개성 출신입니다. 아버지는 양반 황씨였고 어머니 진현금은 천민 출신이었습니다. 조선시대 신부는
어머니를 따랐습니다. 종모법이라 합니다. 양반의 핏줄을 가졌으되 기생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 태어나기 전에 이미 운명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여기서 기생교육기관인 교방의 실체를 짚어야 합니다. 교방은 지방관청 소속 기관으로 관기를 체계적으로 교육했습니다. 한국민족문화대과 사전에 따르면 교방에서는 기생이 갖추어야 할 기본 기예를 가르쳤습니다. 가문은 기본이고 행의, 시, 서화까지 커리큘럼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기생은 세 등급으로 나뉘었습니다. 1패기생은 궁궐이나 관아에서 연회를 담당했고 2패기생은 노래와 춤을 추었으며 3패기생은 매춘을 했습니다. 황진이는 1패기 기생, 즉 최상위 등급이었습니다. 이 등급의 기생은 사대부와 시를 주고받을 수 있을 정도의 교양이 요구되었습니다. 같은 시기 16세기 유럽에서 여성에게 글을 가르치는 게 금기시되던 때 조선의 1패기생은 한문 고전을 읽고 시를 짓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조선의 기생제도가 단순한 유흥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황진이는 이 교방 교육조차 넘어선 인물이었습니다. 남아있는 시조 6수와 한시 7수만으로 한국 문학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이름이 됩니다. 동짓달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베어내어 춘풍 이불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어론님 오신 날 밤이어든 구비구비 펼이라. 이 시조를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분 있을 겁니다. 밤의 시간을 잘라서 이불 속에 넣어둔다는 발상. 500년 전 기생의 머릿속에서 나온 상상력입니다. 그런데 시를 쓴다고 신분이 바뀌나요? 바뀌지 않았습니다. 황진이는 죽는 날까지 기생이었습니다. 호적상, 법률상, 사회적 위치에서 한치도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당대에 일어난 일을 보면 실질적으로는 신분을 초월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황진이와 서경덕의 관계가 그 증거입니다. 서경덕은 당대 최고의 유학자였습니다. 개성 출신으로 학문의 깊이가 조선 전체에서 손꼽히는 인물이었습니다. 황진이가 서경덕을 유혹하려 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수차례 시도에도 서경덕은 흔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결과가 뭐였느냐? 황진이가 서경덕을 더욱 존경하게 되었고 평생 스승으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개성 사람들은 황진이, 서경덕, 박연폭포를 묶어 송도 삼절이라 불렀습니다. 기생과 학자와 자연 풍경을 같은 반열에 놓은 겁니다. 기생의 이름이 자연경관, 대학자와 나란히 불렸습니다. 조선 500년 역사에서 이런 일은 전무후무합니다. 허균은 성소부부고에서 황진이를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양반 남성이 기생의 이름을 자신의 저서에 올린 것 자체가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임재라는 양반은 황진이의 무덤 앞에서 시조를 읊었다는 기록까지 있습니다. 죽은 기생의 무덤 앞에서 양반이 시를 바친 겁니다. 신분의 벽을 법적으로 뚫지는 못했지만 문화적으로는 완전히 뛰어넘었습니다. 조선시대 기생은 법적으로 물건에 가까운 존재였습니다. 관기는 관청의 재산이었습니다. 매매의 대상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 물건이 500년 뒤에도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교과서에 실리고 소설과 영화의 주인공이 됩니다. 장녹수가 권력으로 신분을 넘으려 했다면 황진이는 예술로 신분을 무의미하게 만들었습니다. 방법이 달랐을 뿐 둘 다 벽을 넘으려 한 건 같습니다. 다만 역사는 하나에게는 요녀를, 다른 하나에게는 예술가를 붙였습니다. 그 차이가 뭐였는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번째 여인, 김만덕입니다. 이 여인의 이야기는 앞에 3명과는 결이 완전히 다릅니다. 장녹수는 권력으로, 숙빈 최씨는 왕자를 낳아서, 황진이는 예술로 신분을 넘었습니다. 김만덕은 돈으로 넘었습니다. 그것도 돈을 모아서가 아니라 돈을 써서 넘었습니다. 제주도에서 태어난 양인의 딸이었습니다. 1739년 제주성 안에서 태어납니다.
아버지 김응열은 김해 김씨, 어머니는 제주 고씨, 12살의 부모를 모두 잃습니다. 오빠 김만석과 동생 김만재는 목동이 되어 남의 집에서 맡기를 합니다. 본인은 은퇴한 기생에게 수양딸로 맡겨집니다. 그곳에서 기생 수업을 받고 제주 관가의 관기가 됩니다. 양인의 딸이 기생이 된 겁니다. 부모가 죽자마자 신분이 추락한 겁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20대의 관기에서 벗어납니다. 채제공의 만덕전에 따르면 20여 세에 그 사정을 관에 읍소하였고 관에서는 불쌍히 여겨 기안에서 빼주자 다시 양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다시 양인이 된 뒤 장사를 시작합니다. 채제공의 기록에는 물가의 높고 낮음을 잘 짐작하여 내어 팔거나 놓았다고 되어 있수이다. 이면승의 만덕전에는 더 구체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배 만들어 쌀을 사들이고 점포를 차려놓고 삿갓과 말총을 판매하니 재물이 쌓여 잠옷 풍요하였다. 제주도의 삿갓과 말총을 육지에 팔고 육지에 쌀과 웃감을 제주로 들여왔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 제주도 최고의 부자가 됩니다. 물론 이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다른 상인들의 시기로 부정축제 혐의로 투옥된 적도 있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상소로 풀려났지만 여성이 혼자 사업을 하며 겪었을 고충은 상상 이상이었을 겁니다. 조선시대 여성 단독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전례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돈을 모은 게 아닙니다. 돈을 쓴 방식이 이 여인의 인생을 역전시킵니다. 1792년부터 1794년까지 제주도에 연이은 흉년과 태풍이 들이닥칩니다. 시사인 기사에 따르면 이때가 이물대기 근 1792에서 1794로 제주 인구의 23%가 사망했습니다. 23%입니다. 45명 중 1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당시 제주 인구가 약 4만 명이었으니 거의 1만 명이 아사한 겁니다. 조정에서 쌀 2만 섬을 보냈지만 운송 선박이 침몰합니다. 구호 물자가 바닷속으로 가라앉은 겁니다. 제주도는 고립무원의 상태가 됩니다. 이때 김만덕이 결단을 내립니다. 전 재산을 털어 육지에서 쌀 500섬을 사와 관가에 헌납합니다. 쌀 1섬은 약 144kg입니다. 500섬이면 72톤. 현재 쌀값으로 환산하면 대략 5억 원 이상에 해당합니다. 수십 년간 모은 전 재산입니다. 전 재산을 내놓은 겁니다. 모으는데 30년, 내놓는데 하루. 이 소식이 조정에 전해집니다. 전임 제주 목사 유사모가 조정에 보고했습니다. 정조가 제주 목사를 통해 소원을 묻습니다. 김만덕의 대답이 일성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늙고 자식도 없으니 면천할 마음은 없고 육지로 나가고 싶을 뿐입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한양에 한번 가서 왕이 계신 곳을 바라보고 이내 금강산에 들어가 1만 2천 봉을 구경한다면 죽어도 여한이 없겠습니다. 돈도 관직도 아닌 여행을 원한 겁니다. 그런데 이 소원이 왜 대단한지 아십니까? 제주도에는 인조 7년 1629년부터 출륙 금지령이 있었습니다. 제주에서 태어난 사람은 평생 섬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200년 가까이 시행된 법입니다. 김만덕은 1739년에 태어나 1796년에 한양에 갔으니 57년간 제주도에 갇혀 살았던 겁니다. 제주 출신 여성으로서 한양 땅을 밟은 거의 유일한 인물입니다. 정조는 그녀를 직접 만납니다. 명예관직인 의녀 반수에 봉합니다. 기생 출신에게 관직을 내린 겁니다. 그것도 왕이 직접 아련까지 허락하면서. 그 뒤 1797년 봄 금강산 유람을 합니다. 정조는 각 고을마다 역말과 음식을 제공하라고 특명을 내렸습니다. 조선 팔도를 다니며 대접받는 기생 출신 여인. 당대 최고의 지식인들이 앞다투어 글을 남깁니다.
채제공이 만덕전을 쓰고 정약용이 시를 짓고 조수삼이 칭송하는 글을 남겼습니다. 주사 김정희는 유배 중에 김만덕의 후손에게 들은 이야기에 감탄해 은광연세라는 편액을 써줬습니다. 은혜의 빛이 온 세상에 퍼지다. 추사의 글씨로 남은 이 네 글자가 김만덕의 삶을 압축합니다. 금강산 유람을 마친 뒤 다시 제주로 돌아갑니다. 결혼은 하지 않았고 조카의 아들 김시채를 양손자로 들여 키웠습니다. 1812년 향년 74세로 제주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유언이 이렇습니다. 양손자의 기본 생활비를 제외한 모든 재산을 제주도의 빈민들에게 기부하라. 살아서도 나누고 죽어서도 나눈 사람이었습니다. 묘비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행수내이 은여 김만덕 지묘. 그리고 묘비문의 마지막 구절. 비록 옛날 현숙했던 여인이라 할지라도 일찍이 없었던 일일 것이다. 조선 500년에 일찍이 없었던 일. 관기 출신 여성이 왕을 만나고 금강산을 유람하고 조선 최고 지식인들의 글에 이름이 올라간 일. 그것을 가능하게 한 건 재산이 아니라 그 재산을 내려놓은 결단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여인, 논계입니다. 이 이름 앞에서는 잠시 멈춰야 합니다. 앞에 네 명은 살아서 인생을 역전시킨 사람들이었습니다. 논계는 따릅니다. 죽음으로 역사의 이름을 새긴 여인입니다. 전라도 장수 출신, 1574년생. 본명은 주논계입니다. 아버지는 주달문이라는 선비였습니다. 위키백과에 따르면 전라도 장수현, 임내면, 대곡리 주생입니다. 논계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유몽인의 어우야담입니다. 조선 왕조실록에는 논계에 대한 직접 기록이 없습니다. 왜 실록에 없을까요? 실록은 관이 작성하는 공식 기록이고 논계의 행위는 민간에서 전해진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록이 없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종 2년 1722년에 의암사적비가 세워진 것을 보면 그 시점에는 이미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인물이었습니다. 1593년 임진왜란 2년 차입니다. 일본군이 진주성을 다시 공격합니다. 제2차 진주성 전투. 일본군 병력은 약 10만 명이었습니다. 진주성의 정규군은 약 6천 명에 불과했습니다. 성 내부에 주민 6만에서 7만 명이 있었지만 대부분 전투 경험이 없는 민간인이었습니다. 7일간의 혈전이 벌어집니다.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진주성이 함락됩니다. 조선 측 기록에 의하면 군인과 민간인을 합쳐 6만여 명이 죽었습니다. 6만 명입니다. 현재 진주시 인구가 약 35만 명이니 당시 기준으로는 도시 전체가 전멸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성이 무너진 뒤 일본군 장수들이 촉성루에서 승전 연회를 엽니다. 6만 명을 죽인 자들이 그 위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논계가 있었습니다. 기생으로서 연회에 동원된 것으로 보입니다. 논계는 결심합니다. 10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웁니다. 중앙일보 기사에 따르면 10개의 옷가락지였습니다. 끼운 이유는 하나, 적장을 껴 안았을 때 미끄러지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일본 장수 게야무라 로쿠스케에게 다가갑니다. 술을 권합니다. 절벽 쪽으로 이끕니다. 촉성루 아래 남강으로 돌출된 바위 위로, 그리고 껴안은 채로 뛰어내립니다. 21살이었습니다. 의암 바위의 크기는 가로 3.65m, 세로 3.3m입니다. 그 작은 바위 위에서 두 사람이 남강으로 떨어졌습니다. 바위 아래는 깊은 강물입니다. 어우야담에는 만길 낭떠러지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장면에 대해 더 이상의 해석을 보태지 않겠습니다. 감정을 넣지 않겠습니다. 다만 사실만 적겠습니다. 논계는 죽었고 적장도 죽었습니다. 경종 2년 1722년 의암사적비가 세워집니다. 영조 때 의기사라는 사당이
촉성루 옆에 건립됩니다. 지금 진주성에 가면 촉성루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돌계단을 따라 내려가면 의암바위가 남강 위로 튀어나와 있습니다. 바위에 서면 강물이 보입니다. 물살이 세고 바위 아래는 깊습니다. 400년 전 그 여인이 마지막으로 본 풍경이 이것이었습니다. 가락지를 낀 10손가락으로 적장을 끌어안으며 논계의 신부는 관기였습니다. 조선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있던 여인이 죽음으로 역사의 이름을 새겼습니다. 앞에 4명이 살아서 신분을 넘었다면 논계는 죽어서 넘었습니다. 방법은 다르지만 벽을 넘으려 한 것은 같습니다. 여기까지 5명의 여인을 불러왔습니다. 장녹수, 숙빈 최씨, 황진이, 김만덕, 논계. 이 5명은 전부 조선 신분제의 아래쪽에서 출발했습니다. 여종, 무수리, 기생, 관기. 조선시대 여성의 법적 지위를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재산권은 조선 초기에 남녀 균등 상속이었습니다. 그러나 17세기 이후 점차 축소되어 여성의 재산 상속분은 남성의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이혼은 법적으로 존재했지만 여성이 청구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이었습니다. 바깥 출입조차 내외법으로 제한받았습니다. 여성이 혼자 시장에 가는 것도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었습니다. 같은 시기 유럽은 어땠을까요? 16세기 유럽 여성도 법적 주체가 아니었습니다. 재산권, 교육권, 직업 선택권 모두 남편이나 아버지에게 종속되어 있었습니다. 여성의 사회 이동이 시작된 건 18세기 계몽주의 이후이고 본격화된 건 1900세기 후반입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여성의 사회 이동은 거의 불가능한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이 5명이 해낸 것을 다시 정리합니다. 장녹수는 말 한마디로 권력을 쥐었습니다. 숙빈 최씨는 15년을 버텨내고 왕을 세상에 내보냈습니다. 황진이는 시 한 수로 500년을 살아남았습니다. 김만덕은 돈을 모은 게 아니라 돈을 내려놓는 방식으로 역사의 이름을 새겼습니다. 논계는 자기 몸 하나로 적장을 끌고 강물에 뛰어들었습니다. 5가지 방법 전부 다릅니다. 하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전부 자신에게 주어진 유일한 카드를 끝까지 밀어붙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장녹수에겐 말제주가 유일한 카드였습니다. 숙빈 최씨에겐 15년간 궁궐에서 살아남은 인내가 유일한 카드였습니다. 황진이에겐 시가 유일한 카드였습니다. 김만덕에겐 장사수완이, 논계에겐 자기 몸 하나가 유일한 카드였습니다. 선택지가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 그 하나를 끝까지 밀어붙이면 역사가 바뀝니다. 적어도 이 5명의 기록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만약 내가 조선시대 천민으로 태어났다면 어떤 선택지가 있었을까요? 아마 아무것도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단순한 성공담이 아닙니다. 구조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시대에 구조를 뚫은 사람들의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이 5명의 공통점은 운이었을까요? 의지였을까요? 둘 다였을 겁니다. 운이 없으면 기회조차 오지 않았을 것이고 의지가 없으면 기회가 와도 잡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 영상을 만들면서 계속 생각난 것이 있습니다. 실록에 이름이 남은 여인은 이 5명만이 아닙니다. 하지만 기록되지 못한 여인은 또 얼마나 많았을까요? 조선 500년, 이름 석자조차 남기지 못하고 사라진 여인들. 그 수가 수천, 수만이 될 겁니다. 같은 재능을 가지고도 기회를 잡지 못한 여인, 같은 결단을 했지만 아무도 기록해주지 않은 여인. 그 여인들의 이야기는 누가 해줄 수 있을까요? 그건 아마 우리가 계속 찾아봐야 할 이야기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조선시대 여성들의 하루, 새벽부터 밤까지 그 숨겨진 24시간을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댓글과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를 한 번씩 눌러주세요.